이정숙 71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머리를 빗고 앞치마를 두르던 여자. 40년을 식당에서 일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주방 보조 그리고 주방장까지. 손등에 새겨진 화상 자국들이 그녀의 이력서였다. 정숙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그녀의 보람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고된 일이었지만 정숙에겐 자존심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녀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남편 박철수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평생 담배를 입에 달고 살더니 결국 그것이 독이 됐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정숙은 그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울 여유가 없었다. 장례비를 마련하려면 다음 날도 식당에 나가야 했으니까. 아들 준호는 그때도 바쁘다며 이틀만 있다 갔다. 물류회사 관리직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승진해서 밀렸다는 것,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도 괜찮았다. 아들은 그냥 제 인생 열심히 살면 됐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다. 저녁 8시 마감 설거지를 끝내고 정숙은 외투를 챙겨 입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걷는 게 좋았다. 버스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였다. 골목길을 걷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다. 이상하다. 한 발을 내디디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손으로 담벼락을 짚으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대로 몸이 앞으로 쏠렸다. 쿵.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순간 정숙은 생각했다. 아, 이러면 내일 출근 못하는데. 다음 기억은 병원 응급실이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뇌출혈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른쪽 편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편마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평생 움직이며 살아온 손이, 다리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 그건 곧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력감이 밀려왔다.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3일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준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 달려왔을 것이다. 정숙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짐이 됐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제가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데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내 아들은 착한 아이야. 하지만 정숙은 그때 몰랐다. 아들의 눈빛 깊은 곳에 어른거리던 계산. 준호가 창밖을 보며 떠올렸던 것은 효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걸. 그날부터 정숙의 진짜 감금이 시작됐다. 퇴원 후 3개월. 준호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물컵을 정숙의 손에 쥐어줬다. 화장실과 방 사이에 손잡이를 달고 침대 옆에는 비상벨까지 설치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숙은 고마웠다. 자식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데 무엇이 불편하겠는가. 오른쪽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준호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 정숙을 병원에 데려갔다. 물리치료실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엔 정숙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주기도 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준호가 호떡을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며 웃었다. 정숙은 그 미소가 어릴 적 준호의 모습과 겹쳐 보여 뭉클했다. 하지만 변화는 1년이 지나면서 시작됐다. 준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관리직 30% 감축. 준호는 살아남았지만 업무량은 2배로 늘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했다. 엄마, 병원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당연히 괜찮다고 했다. 아들이 힘든데 엄마 병원이 뭐가 중요한가.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병원은 미뤄졌다. 재활 치료를 거르는 날이 많아지자 정숙의 몸 상태는 제자리 걸음이 됐다. 조금씩 나아지던 팔다리가 다시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엄마, 오늘 밥은 드셨어요?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준호가 물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아니, 제가 아침에 챙겨드렸잖아요. 왜 안 드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우려 했지만 한쪽 손이 불편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하루 종일 물만 마셨다. 에휴, 이러니까 제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준호는 라면을 끓여 정숙 앞에 놓았다. 예전처럼 불어서 식혀주지 않았다. 그냥 젓가락과 함께 턱 내밀었다. 드세요. 전 먼저 씻을게요.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됐다. 어느 날부터 정숙의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응? 방에 뒀었는데. 아, 제가 충전하려고 가져갔어요. 엄마가 실수로 이상한데 전화하실까 봐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면 제 폰 쓰세요.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엔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가 달렸다. 엄마, 요즘 빈집털이 많대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어요. 밖에서만 열리니까 안심하세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야 할 때는 엄마가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사올게요. 준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정숙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사라졌고 병원도 2달째 가지 못했다. 창밖을 보는 것이 유일한 바깥 구경이 됐다. 엄마, 전 회사 때문에 야근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때문에 승진도 놓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는데 전 엄마 돌보느라 못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아들의 짐이구나. 준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엄마 약값만 해도 제 한 달 용돈이에요. 요양보호사 부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숙은 숨이 막혔다. 평생 돈 때문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빚쟁이가 된 기분이었다.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워졌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씻는 것조차 힘들었다. 준호에게 도와달라고 하기엔 눈치가 보였다. 내가 정말 민폐구나. 정숙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존재 자체가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준호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요? 엄마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요양원 가시면 한 달도 못 버티실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 말이 정숙에겐 선고처럼 들렸다. 보살핌이 아니었다. 이건 감금이었다. 2년이 지났다. 정숙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머리는 허연백발이 되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71세였던 정숙은 어느새 73세가 되어 있었다. 준호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회사에서는 또다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돌았고 대출 이자는 매달 목을 조였다. 카드값, 생활비, 병원비. 모든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정숙에게 향했다. 밥 먹어요. 쿵. 식탁에 밥그릇이 내던져지듯 놓였다. 국이 그릇 밖으로 튀었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빨리 드세요. 설거지해야 하니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오른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밥알이 자꾸 흘러내렸다. 예전엔 준호가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저 짜증스럽게 쳐다볼 뿐이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흘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청소는 누가 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마쳤다. 아니, 마쳤다기보다 포기했다. 반도 먹지 못한 밥을 그대로 두고 일어나려 했다. 남기지 마요. 음식물 쓰레기도 돈이에요.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숙은 다시 자리에 앉아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이 화장실 가는 소리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몇 시인 줄 알아요? 시끄럽게. 미안해 급해서. 다음부터 조용히 해요.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고요.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변 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다. 폭력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됐다. 엄마, 이거 왜 안 치웠어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보며 준호가 소리쳤다.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요. 손이 날아왔다. 정숙의 뺨이 화끈거렸다.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집 안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한 번은 밤에 깨어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준호와 마주쳤다. 왜 나와 있어요? 물목이 말라서. 물도 혼자 못 따라 먹어요. 준호가 컵을 집어 물을 따르더니 정숙의 손에 거칠게 쥐어줬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콰당.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날 밤 정숙은 무릎 꿇고 깨진 유리를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지만 약도 바르지 못했다. 준호를 깨울까봐 두려워서 그냥 휴지로 감쌌다. 정숙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준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최선이었다. 3년째 되던 해 기적처럼 방문객이 생겼다. 관리사무소에서 정기 점검차 직원이 집을 찾아온 것이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중년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정숙은 그 목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이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준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저기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 집 밖에 못 나가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문을 잠가놔서 6개월째 밖에 못 나갔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말씀 나누세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밖에 못 나가신다고.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 엄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치매요? 네,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망상도 좀 있으세요. 준호는 정숙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지난주에 산책 나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숙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 산책? 그런 적 없었다. 하지만 여직원은 준호의 말을 믿는 표정이었다.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제 엄마인데요. 여직원이 돌아간 뒤 준호는 문을 잠그고 정숙을 돌아봤다. 다음에 또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알았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숙은 깨달았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집은 감옥이고 자신은 죄수라는 것을. 그리고 간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5년이 흘렀다. 정숙은 이제 76세였다. 집안에서만 살다 보니 몸은 더 굳어졌고 기력은 바닥났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고작이었다. 준호는 출근 전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를 놓고 갔고 그게 정숙의 전부였다. 살이 빠져 옷이 헐렁거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쳐다봤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빗소리만이 정숙의 유일한 친구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언제부터인가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정숙은 움찔했다. 초인종이 울린 게 얼마만인가? 1년? 아니 2년은 된 것 같았다. 계세요? 동주민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정숙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거실까지 나왔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인상이었다. 어르신, 저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김선우입니다. 독거노인 방문 조사차 왔는데요. 독거노인이 아니라 아들이랑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시다고 해서요? 선우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인 거실, 오래된 음식 냄새, 그리고 창문 하나 열리지 않은 답답한 공기. 어르신, 혹시 요즘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번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을 때 준호가 침에 운운하며 덮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안 믿겠지. 그때 준호의 휴대폰 벨소리가 방에서 울렸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가 긴장한 것으로 봐서 중요한 통화 같았다. 선우가 정숙에게 다가와 앉았다. 어르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얼마만인가. 저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이 말했다. 선우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숙은 무너졌다. 도와주세요.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숙은 소매를 걷었다. 팔뚝에 새겨진 시퍼런 멍. 손목에 붉은 상처 자국. 뼈만 남은 양팔. 선우의 얼굴이 굳었다. 어르신 이게? 아들이요 때려요. 정숙은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준호가 들을까봐 입을 막고 눈물만 흘렸다. 집 밖에 못 나가요. 문이 잠겨 있어요. 6년째요. 6년이요? 전화도 못해요. 휴대폰 뺏겼어요. 밥도 하루에 한 번. 선우는 정숙의 손을 꽉 쥐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지난번에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준호가 나왔다. 선우는 재빨리 정숙의 소매를 내려주고 일어섰다. 통화 오래 걸리셨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네. 수고하세요. 선우는 밖으로 나가며 정숙을 돌아봤다.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선우는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어르신 팔에 명백한 폭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하고요. 증거는 있나?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직접 진술하셨어요? 긴급 보호 조치 들어가야겠어. 그날 밤 10시. 경찰과 복지사가 함께 준호의 집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르신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학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지금 당장 어르신을 뵙겠습니다. 정숙은 방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정말 나갈 수 있어요? 네, 어르신. 지금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엄마는 제가 돌볼게요. 하지만 정숙은 일어났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다. 복지사가 정숙의 팔을 부축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정숙은 웃었다. 바깥 공기예요. 구급차에 올라타 창밖을 보는데 거리의 불빛들이 눈부셨다. 6년 동안 갇혀있던 세상. 이제야 다시 만나는 세상. 정숙은 손으로 눈을 가렸다. 햇빛도 아닌데 너무 눈부셨다. 아니, 눈물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 이제 안전해요? 선우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6년 만에 터진 울음이었다. 요양원 첫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냄새.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방에서 잤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어르신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아침 7시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정숙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준호가 소리치는 줄 알았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존댓말이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다.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할머니의 미소가 낯설었다. 정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식탁에 앉자 따뜻한 미역국과 밥, 반찬이 놓였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밥을 흘릴까봐, 누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 요양보호사가 다가왔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밥이 목으로 넘어갔다. 눈물이 났다.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첫 일주일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정숙은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 어색했다. 6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말을 하려면 입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정숙 어르신, 오늘 재활치료 시간이에요. 물리치료사 박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지는 정숙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움직였다. 아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칭찬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한다는 게 얼마만인가. 정숙은 또 눈물이 났다. 2개월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왔다. 오른팔이 조금씩 움직였다. 숟가락을 쥐는 힘이 생겼다. 걷는 것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었다. 어르신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정숙은 수줍게 웃었다. 나도 나아질 수 있구나. 4개월째 정숙은 요양원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는 것이 좋았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싹이 트는 걸 보는 게 신기했다. 정숙 씨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옆에서 고추를 키우던 할머니가 말했다. 예전에 일 좀 했어요. 식당에서. 아이고, 그래요? 그럼 요리도 잘하시겠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다. 저녁엔 다른 어르신들과 TV를 보며 웃기도 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까르르 웃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복지사 김선우가 정숙을 찾아왔다. 어르신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선우 씨 덕분이에요. 제 은인이시죠. 아니에요? 어르신이 강하셨던 거예요.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사시던 집 기억하세요? 네, 왜요? 그쪽 동네가 최근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재개발요? 정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준호네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다.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잖아요?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보상금이요? 네, 그것도 꽤 큰 금액일 것 같아요. 대략 12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2억.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었다. 식당에서 하루 5만 원씩 받으며 살았던 자신에게 12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이 아니었다. 저 정말요? 네, 조만간 정식 통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선우가 돌아간 뒤에도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12억.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돈으로 뭘 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이 소식이 준호 귀에 들어가면
며칠 뒤 정숙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요양원 원장이 정숙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면회 신청을 하셨어요.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가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6개월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면회를 온다. 이유는 뻔했다. 돈. 12억이라는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만나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내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야 할까? 창밖 달빛을 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 면회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론 기대도 됐다. 혹시 정말 반성하고 찾아온 걸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수척해 보였다. 머리는 허연 백발이 섞였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다. 45세였던 아들은 어느새 50세가 되어 있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 앞에 앉은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침묵.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게 다 엄마한테 간 거예요. 하지만 변명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준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 눈물을 믿어도 될까?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엄마 다시 모시고 싶어요. 요양원 말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준호야. 요양원은 아무래도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제발.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사과하는데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음 순간 준호의 말이 달라졌다. 그리고 엄마,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재개발 보상금 말인데요. 정숙의 몸이 굳었다.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12억이라고 들었다. 맞아요. 12억. 엄청 큰 돈이에요.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근데 엄마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큰 돈 아닐까요? 그게 무슨? 사기꾼들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이요. 엄마가 실수로 잘못된 데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옮기시는 게 안전해요. 제가 엄마 생활비 다 드리고 관리할게요. 그 순간 정숙은 모든 걸 깨달았다. 눈물도 사과도 다 거짓이었다. 아들은 반성하러 온 게 아니었다. 계산하러 온 것이다. 준호야.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넌 사과하러 온 게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으로. 12억 때문에 온 거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엄마 오해예요. 전 정말 엄마 걱정해서.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소식 들리니까 찾아왔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엄마를 6년 동안 가둬놓고 때리고 굶긴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달라는 거야?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그건 다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어. 내 눈엔 여전히 돈만 보여. 엄마 혼자 그 돈 어떻게 써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준호의 본색이 드러났다. 제가 없으면 엄마도 힘드실 거예요. 요양원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들고. 제가 도와드려야죠. 도와준다고. 정숙은 웃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비웃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뺏으려는 거잖아. 말 조심하세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6년 동안 엄마 모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돌본 거요? 회사는 내가 잘린 거고 돌본 게 아니라 가둔 거지.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전 그 목소리였다. 안 주실 거예요? 그래.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준호는 정숙을 노려봤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후회하실 거예요. 뭐? 계속 찾아올 거예요. 면회 신청 매일 할 거고요. 엄마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요. 그럴 수 없어. 왜요? 저 엄마 아들인데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준호야,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법적으로도 끝낼 거야. 친권 포기 각서 쓸 거고 상속 포기도 받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정숙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6년 동안 나한테 한 일들 다 기록했어. CCTV도 있고 의료 기록도 있고 복지사 진술도 있어. 엄마, 이제 법대로 하자. 내가 받아야 할 벌은 내가 받는 거야. 정숙은 문을 열었다.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하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선우가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숙은 선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낼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용서할 의무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한다. 변호사 사무실. 정숙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고소장이었다. 어르신, 마음의 준비되셨어요? 변호사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노인학대 전문이라고 선우가 소개해줬다. 네, 해야죠. 정숙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동안 모은 증거가 충분합니다. 먼저 의료 기록부터 볼까요? 수진이 서류를 펼쳤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기록입니다. 갈비뼈, 금, 팔 타박상, 영양실조 진단.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정숙의 가슴이 아렸다. 그게 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였다. 그리고 이건 복지사 김선우 씨 진술서입니다. 방문 당시 어르신 상태와 대화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CCTV는요? 아파트 복도 CCTV에 6년 동안 어르신이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으신 게 확인됐어요. 이건 명백한 감금이에요. 수지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잘하는 걸까요? 물론이에요.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정숙은 고소장에 도장을 찍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다. 재판 준비는 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준호 측 변호사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다. 합의하시죠. 소송 길어지면 어르신만 힘드십니다. 사과하고 생활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합의는 없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청석에 앉은 준호가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 박준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준호가 일어났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피해자인 친모 이정숙 씨를 집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화면에 떴다. 갈비뼈 골절 2회, 팔 타박상 다수, 영양실조로 인한 체중 감소 15kg.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현관문을 이중 잠금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6년 동안 복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정숙의 모습. 아니, 나타날 수 없었던 정숙의 부재가 증거였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다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매 진단서 있습니까? 그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복지사 김선우가 증인으로 나왔다.
제가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명백히 학대 피해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35kg, 팔과 다리엔 멍 자국이 가득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세요. 6년째 밖에 못 나가요? 아들이 무서워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준호를 향해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께 그리고 세상 모든 분들께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제가 힘들었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게 다 어머니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폭행과 감금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준호는 6년간 친모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가슴이 후련했다. 억울함이 인정받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범죄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법정을 나오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아드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용서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처벌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용서할 의무는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책임져야 해요. 그 말이 다음 날 신문에 실렸다. 많은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이 왔다. 6개월 뒤 정숙은 재개발 보상금 12억 중 5억을 요양원에 기부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원장이 놀라 말했다. 저처럼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게 써주세요. 정숙은 나머지 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 상담센터 설립을 도왔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어르신들을 만나며 정숙은 깨달았다.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다는 것. 저녁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71년을 살며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만 살았다.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77세가 된 지금 비로소 이정숙으로 살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나는 늦게나마 나 자신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1세에 찾아온 뇌출혈. 그 순간부터 시작된 6년간의 감금과 학대. 하지만 정숙 어르신은 77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 효도라는 명분 아래 강요되는 침묵.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라고 해서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하고 생각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